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다크호스입니다. 토드 로즈, 오기 오가스 지음, 정미나 옮김, 출판사 21세기 북스입니다.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책 평균의 종말 평균의 종말 네, 그 책의 저자분이시고요. 하버드대 다크호스 프로젝트 팀이 찾은 평균의 세계를 뛰어넘는 개개인성의 힘이라는 부제가 있네요. 평균의 종말, 그리고 다크호스, 뭔가 좀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말들인 것 같습니다. 평균적인 건 아니죠, 다크호스가. 뭔가 비범하고, 그리고 특별하고, 특출나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다크호스라고 부르는데요. 과연 현 시대에서 평균의 종말, 평균을 거부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미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존.com에서 최고의 책으로 꼽혔다고 하고요. 오늘 이 책을 한번 소개해드려 볼게요.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크호스가 될 수 있을지 한번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소개하겠습니다. 서문, 틀을 깨다. 우연한 행운, 표준화 시대의 공식, 개인화 시대의 도래, 사고방식의 변화, 규칙을 깬 사람들, 본질적 공통점, 우연이 아닌 선택, 정반대의 진실, 새로운 정의, 누구나 다 가능한 성공. 서문이 좀 기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서문을 한번 소개해드려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1장 표준화 계약. 계약서이겠죠? 터닝포인트, 구분길, 개개인성을 억누르는 근원, 생산 시스템의 표준화, 노동의 표준화, 학습의 표준화, 표준화된 진로 코스. 이 진로 코스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표준화 계약의 계명. 계명은 1계명, 2계명 하듯이 지켜야 될 것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치명적 단점, 선택의 기로, 유레카의 순간, 미지의 경로 개척, 새로운 우주의 등장. 2장 미시적 동기 깨닫기. 가장 중요한 것, 진정한 동기, 포괄적, 보편적 동기의 단점. 다크호스형 사고방식 1. 지극히 사소한 동기의 위력, 비판게임, 미시적 동기의 다양성, 열정의 설계와 조합. 3장 선택 분간하기, 선택 찾기, 선택 기회의 박탈, 선택 고르기. 선택을 고른다라는 말도 좀 재밌네요. 선택 자체가 고르는 행위인데 선택 또한 고르기. 다크호스형 사고방식 2. 적극적 선택, 확률 대 적합성, 운 대 운명에 대한 통제력, 똑소리 나는 승부수, 종착지 없는 길, 위험한 선택, 또다시 위험을 감수하는 이유, 결단과 행동. 4장 전략 알기. 다크호스형 사고방식 3. 전략의 의미, 단 하나의 최상의 방법, 장점 강화 전략, 동기 대 장점, 시행착오의 문제, 장점의 조합, 다른 차원의 자기관리, 최상의 방법은 없다, 개인화 전략,
현시 직시. 5장. 목적지 무시하기. 목적지를 무시한다는 것은 목표와 목적지를 동일시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다크호스형 사고방식 4. 불분명한 장점의 다양성. 우수성의 표준화. 시간의 상대성. 변화의 필연성. 운명이 걸린 순간. 목표 대 목적지. 여기에서 나눠주시네요. 목표와 목적지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경사상승. 다크호스식 처방전. 미시적 동기의 변화. 점검. 인간 잠재력의 진수를 놓고 버리는 공방. 6장. 착시와 기만. 인식의 속임수. 소련 대 미국. 동일한 가정, 동일한 시스템. 인재 쿼터제. 인재 선발 시스템. 쿼터와 기준의 양립 불가성. 자기 정의의 속임수. 인재 동시심. 반박 불가의 증거. 새로운 달의 발견. 개개인성. 미시적 동기의 패턴. 들쭉날쭉한 재능. 무한대의 가능성. 남은 선택. 네, 이렇게 목차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소개해드릴 부분이 이 서문을 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문에는 작가분의 생각이 가장 함축적으로 간략하게 정리되어서 들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책을 집필하게 되는 이 순간 과정까지 작가분의 이 책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서문을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생명권, 자유권, 행복의 추구권을 부여받았다. 토머스 제퍼슨, 미국의 독립선언문. 서문, 틀을 깨다. 그 근거가 어느 모로 보나 아주 간단하고 아주 훌륭하고 아주 흥미로워서 10년이나 100년이나 1000년 후에 그것을 이해하고 나면 아무도 반박을 하지 못할 것이다. 존 아치보트 휠러,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 제니는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했다. 제니 맥코믹은 2005년에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팜코브 천문대에서 10인치 반사 망원경으로 1만 5천여 광년 떨어진 태양계에 있는 미지 행성을 발견했다. 몇 년 후에는 새로운 소행성을 발견해 또 하나의 비범한 업적을 세웠고 애국심을 발휘해 이 소행성에 뉴질랜드라는 명칭을 붙였다. 또 지금까지 명망 높은 사이언스 등을 위시해 여러 학술지에 20편이 넘는 논문을 공동 게재했다. 영화 스타트렉 넥스트 제너레이션에서 비벌리 크러셔 박사를 연기한 여배우 게이츠 맥패드는 그녀에게 사인을 받기 위해 공상과학 박람회에 일부러 찾아오기도 했다. 하지만 제니의 내세울 만한 이력 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따로 있을지 모른다.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제니는 어떤 대학 학위도 없이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천문학자가 됐다. 사실 제니는 고등학교조차 졸업하지 않았다. 제니는 왕건우이라는 강변 도시에서 비혼모 밑에서 컸다. 그녀는 그 시절을 이렇게 회고했다. 저는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어요. 한창 예민한 10대 소녀였거든요. 외모도 불만스러웠고 신발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고집이 센 데다 부모에게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을 처지도 아니었죠. 그때는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제니는 15세 때 학교를 중퇴하고 마구간 청소일로 돈을 벌었다. 그 뒤로 얼마 후에는 엄마가 그녀만 혼자 놔두고 집을 나가버렸다. 어쩔 수 없이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했던 제니는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나름 애쓰며 살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결국 21세의 나이에 엄마처럼 비혼모가 되어 패스트푸드점에서 치킨 콤보를 서빙하며 간단쟁이 아들을 키워야겠다. 그녀의 미래는 아무리 좋게 말해도 암담해 보였다. 그러다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다. 20대 중반의 어느 저녁이었다. 도시불빛이라곤 찾아보기 힘든 사화산 분지 주변에 사는 친척들을 보러 갔는데 한 친척이 오지에서나 볼 수 있는 장관이라고 운을 떼더니 쌍안경을 건네주며 은하수를 올려다보라고 권했다. 축축한 풀밭에 누워 쌍안경으로 하늘을 쳐다보는데 세상에 와우라는 감탄사가 절로 터졌어요. 별들이 너무너무 환상적이었어요. 그 순간 홀딱 빠져버렸어요. 별들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 순간부터 자세히 알고 싶어질 정도였다니까요. 제니는 별에게 계시라도 받은 것처럼 의욕적으로 천문학에 관한 것이라면 닥치는 대로 다 배우기 시작했다. 과학에는 문외한인데다 공부 여건도 마땅치 않았지만 점점 더 큰 망원경으로 교체하면서 별을 정확히 관찰하기 위해 꾸준히 훈련했다. 혼자 독학하며 훈련한 지 11년 후인 1999년에는 폐기물품과 녹슨 부품을 모아 집의 파티오에 돔형의 천문대를 만들었다. 또 5년 후에는 뒤뜰에 팜코브 천문대를 완공시키면서 중력 렌즈라는 정교한 관측 기술까지 갖추며 목성보다 3배 큰 태양계 외 행성을 관측하다. 윌리엄 허셜이 이 천왕성을 발견한 1781년 이후 새로운 행성을 발견한 최초의 아마추어가 됐다. 앨런 룰로 역시 혜성처럼 깜짝 등장한 인물이었다. 앨런은 라이프스타일 잡지 타운 앤 컨트리에서 미국 최고의 양제사로 선정된 인물로 재계 거물, 유명인, 프로 선수들을 맞춤 의상 고객으로 거느리고 있다. 보스턴의 가장 멋진 번화가 뉴베리가에서 부티크 앨런 룰로 구티르를 운영하며 타지, 리츠칼튼, 포시즌즈, 만다린 오리엔탈 등의 호텔에서 VIP 전담 양제사도 맡고 있다. 특수 직물의 대가로 불리기도 해서 피아첸자사의 캐시미어, 드라고사의 슈퍼 섬유 180, 로로피아나사의 슈퍼 섬유 200 모두 그의 손을 거쳐 세련되고 비범한 의상으로 거듭났다. 발음들이 어렵네요. 그리고 띄엄띄엄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어서 제가 눈으로 쫓아가면서 읽기가 다소 좀 어려운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앨런의 독보적인 실력은 수학적 정확성, 직물별 특징에 대한 남다른 해박한 지식과 더불어 맞춤 양복에서 가장 간과되는 측면 중 한 가지인 고객 개개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어우러진 결과물이다. 고객의 개성, 나이, 피부톤, 직업, 라이프 스타일을 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열망까지 들여다봐야 해요. 고객이 현재 어떤 사람인지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까지 헤아려야 합니다. 앨런의 편안하면서도 믿음을 주는 성격과 장난기 넘치는 매력에 빠져 고객들은 절로 마음을 열고 자신을 드러내게 된다. 극진한 서비스와 까다롭기 그지없는 취향까지 잘 맞춰주는 대접에 익숙한 고객들조차 예외가 아니다. 얼핏 생각하기엔 이 정도 대가의 경지에 이르려면 다시 읽겠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엔 이 정도 대가의 경지에 이르려면 평생에 걸쳐 그 분야에 전념해야 할 것도 같다. 실제로 미국에서 내노라 하는 양제사들 대다수가
대대로 맞춤복을 만들어 온 집안의 사람이거나 어려서부터 견습생 생활이 흔한 유럽 출신의 배경 탄탄한 타지 인재들이다. 앨런은 둘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았다. 앨런은 매사추세츠 주 중부의 빈촌 레민스터에서 6남매로 자랐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학비가 저렴한 지방대 사우스 이스턴 매사추세츠 대학교에 입학했지만 형제자매가 여럿이다 보니 부모에게 학비를 기댈 만한 여건도 아니었다. 그래서 학비를 스스로 벌려고 여러 아르바이트를 했다. 낮에는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주유소에서 일하고 다음날 새벽에는 UPS 트럭에 택배물을 싣는 생활을 이어가다 보니 녹초가 돼서 학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다. 버티다 못한 앨런은 돈을 벌어 나중에 복학할 생각으로 휴학한 후에 가드너라는 공장 도시에서 대학생과 블루칼라 노동자들에게 50센트짜리 생맥주를 서빙하는 바텐더 일을 시작했다. 출세의 발판이 될 만큼 가망 있는 직업은 아니었다. 하지만 앨런은 가진 것도 없고 연줄도 없는 불리함을 기민한 대인관계술과 발빠른 사업 감각으로 이겨냈다. 일하고 있던 바의 사장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갑자기 가게를 팔아야 했을 때 앨런은 그 기회를 붙잡아 인수했다. 재산도 없고 나이도 겨우 20세에 불과했지만 대인관계술을 무기로 가게를 잘 꾸려나갈 수 있다고 은행을 납득시킨 끝에 대출을 받아낼 수 있었다. 앨런의 자신감은 허세가 아니었다. 손님도 수익도 모두 늘어나 결국 대출금을 전부 갚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앨런은 이쯤에서 멈추지 않았다. 내친 김에 가게가 새 들어있던 건물까지 구입했고 부동산 회사도 열었다. 4층짜리 아파트 건물도 매입했다. 그 이후엔 또 다른 건물을 사들여 레스토랑으로 개조했다. 인근 피츠버그시의 라켓볼 테니스 클럽에 입점한 바를 매입했다가 나중엔 아예 클럽 전체를 사들였다.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28세에 이르자 앨런은 대학 학비를 벌기 위해 시작했던 야간 아르바이트 일을 발판으로 어느새 소도시의 재벌로 올라서 있었다. 앨런은 남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대성공을 거뒀는데도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듯한 공허함을 느꼈다. 그러던 몇 년 후에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문득 깨달음이 왔다. 이건 진정한 내가 아니야. 이런 나로 사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겠어. 그 뒤에 벌어진 그의 행동은 주변 사람들을 모두 충격에 빠뜨릴 정도였다. 사업체를 모두 매각하고 보스턴으로 이주해 그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조차 예상치 못했던 맞춤 양복 분야에 뛰어들었다. 극단적으로 직업을 바꾼 것이지만 내면의 공허함을 구석구석 채워주는 매력이 대단해서 그는 맞춤복 제작의 세계에 푹 빠져들었다. 그리고 2년에 걸쳐 꾸준히 훈련과 연습을 이어간 끝에 드디어 35세의 나이에 난생 처음으로 전국 규모의 패션 부분 상을 수상했다. 그 뒤에도 수많은 상을 잇따라 받으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앨런 룰로 쿠티르는 전국에서 가장 정평이 난 유명 양복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앨런과 제니는 재능 육성에 대한 일반적 사고방식의 틀을 깬 인생 여정을 걸어왔다. 천문학자로 성공하기 위한 틀에 박힌 코스를 밟으려면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알아주는 대학에서 연구생으로 활동한 후에 종신직 교수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 학교 중퇴 후 자기 집 뒤뜰에서 독학으로 천문학을 익히는 식의 여정은 그야말로 특이한 경우다. 맞춤복 양제사로 성공하기 위한 전통적 진로를 따르려면 어린 시절부터 패션 분야의 꿈을 품고 대가 밑에서 수년간 견습 생활을 하며 찬찬히 차근차근 기술을 연마해야 한다. 중년이 다 되어서 뜬금없는 분야의 직업으로 갈아타는 것은 파격적인 행보다.
말하자면 제니와 앨런은 혜성처럼 등장해 특유의 독자적 방식으로 우수성을 발전시킨 인물들이다. 이렇게 역경을 딛고 성공한 사람들, 다시 말해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승자를 지칭하기에 딱 맞는 호칭이 있다. 바로 다크호스다. 여기까지 읽어보면서 느낀 점은 앨런과 제니 두 분 다 나이와 상관없이 주어진 환경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본인이 흥미로워하고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학위가 꼭 필요할 것 같은 분야조차도 본인의 독학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그 분야에서 권위자로 자리를 잡은 제니처럼, 혹은 본인이 잘하고 있는 사업들을 모두 정리하고 본인이 흥미로 느꼈던 양제사의 길로 갔던 앨런처럼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엔 다 때가 있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두 인물을 봤을 때는 과연 그 때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가 좀 궁금해지는 그런 내용이네요. 앨런과 제니, 우리들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들도 할 수 있다. 네, 우리도 늦지 않았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연한 행운. 다크호스는 1831년에 소설 젊은 공작의 출간 이후부터 보편화된 말이다. 영국에서 출간된 이 소설에는 주인공이 경마에서 돈을 걸었다가 전혀 예상도 못했던 말이 우승하는 바람에 큰 돈을 잃는 대목에서 나온다. 이 소설 문구가 빠르게 유행을 타면서 이후로 다크호스는 표준적 개념에 따른 승자와는 거리가 있어서 주목을 받지 못했던 뜻밖의 승자를 지칭하게 됐다. 이 신조어의 등장 이후로 사회는 다크호스들에 대해 유별난 태도를 취해왔다. 이 명칭의 정의상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 사회는 이런 다크호스들에게 신경도 쓰지 않다가 그들이 성공을 이루고 나서야 틀에 박히지 않은 성공담에 환호하고 감동한다. 하지만 그렇게 환호하고 감동하면서도 다크호스들에게서 자신의 삶에도 유용하게 적용시킬 만한 교훈을 배울 생각은 좀처럼 하지 않는다. 겉보기엔 다크호스들의 성취가 대체로 우연한 행운에 따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제니나 앨런 같은 다크호스의 끈기와 동기에 찬사를 보낸다. 하지만 패스트푸드점 서빙 직원에서 행성을 탐색하는 천문학자로, 또 블루칼라 바텐더에서 상류층을 상대하는 양제사로 변신하는 등 워낙 가능성이 희박한 변신을 이뤄내며 이례적인 인생 여정을 걸어와서 우리가 따라하긴 힘들다고 여긴다. 성공의 확실한 공식을 찾을 때는 오히려 모차르트, 워런 버핏, 타이거 우즈 같이 세간의 이목을 끌며 등장한 이들을 주목하기 마련이다. 모차르트는 8세 때 교향곡을 작곡했고, 버핏은 11세 때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 우즈는 6세 때부터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 모두 어릴 때부터 일찌감치 자신의 목적지를 깨달았고 그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노력했다. 이런 전통적 대가들은 상대적으로 따라하기 쉬운 성공 전략의 사례처럼 보인다. 목적지를 깨달아 열심히, 그것도 아주 열심히 노력하면서 온갖 장애물을 꿋꿋이 버텨내 목적지에 이르는 전략을 구사하면 될 것 같다. 이런 표준 공식을 교육자, 고용주, 부모, 과학자들은 개개인의 우수성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라며 확신에 차서 적극 권장한다. 반면에 제니와 앨런 같은 다크호스들의 복잡하게 꼬인 인생 궤도는 따라할 만한 성공의 청사진이 아니라 흥미롭지만 한 사람에게만 한정된 성공 비결처럼 비춰진다. 과연 정말로 그럴까? 저는 이 부분에서는 어릴 때부터, 이른 나이에 처음 시작부터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사람들을 계속 우리는 이 사람처럼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교육을 받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왔던 것 같은데, 반대로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는 성공을 꿈꿀 수 없는 걸까요? 저는 오히려 이런 표준 공식, 이 표준화된 교육 방법, 이것보다는 지금 당장 제니와 앨런처럼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시도를 해봤을 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시도해보는 것이 더 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서 성공하는 것을 그 누군가들은 안 좋아하지 않을까,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미 우리의 어린 시절은 다 끝났잖아요. 우리의 젊은 시절, 그 공부도 어렸을 때 해야 된다. 뇌가 돌아가는 속도가 다르다. 그런 말들도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성공은 전혀 꿈꾸지 못하고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럴 바에는 다크호스들의 성공 전략들, 성공 사례들을 보면서 나도 다크호스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또 다른 많은 성공의 사례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의 성공의 사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것은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 글을 읽고 뭔가 이 유튜브에 남겨보겠다, 어느 플랫폼에 올려보겠다, 이런 생각들은 불과 저도 몇 년 전부터 했습니다. 실제로 한 2년 전부터 글을 읽는 연습들을 계속 해왔었고, 아직도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만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러다가 잘 되면 저는 이것에 대한 덕을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얘기하겠죠.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뭔가를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시작하시면 또 알아요. 우리가 다크호스들이 될지. 네,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표준화 시대의 공식. 까마득히 오래전부터 인간은 서로에게 성공의 조언을 해왔다.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교훈들, 다시 말해 학계에서 흔히 성공 문학이라고 분류하지만 보다 통속적으로는 자기계발로 분류되는 분야는 철학만큼이나 역사가 길다. 아리스토텔레스, 공자, 성 아우구스티누스 모두 성공을 위한 조언을 글로 담았다. 이런 고대의 정신적 지도자들이 설파한 조언들이 대체로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로서 오랜 세월 생명력을 이어왔다고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성공 문학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가장 유용한 조언은 실행 가능하고 구체적인 조언이므로 그 조언이 제기된 시간이나 장소와 때려야 뗄 수 없다. 3세기 폴리네시아 사회에서의 성공 비결, 카누를 만들고 조정하기. 이 성공 비결과 13세기 몽골 제국의 성공 비결, 말을 잘 타고 잘 간수하기. 이 성공 비결은 서로 달랐다. 15세기 아즈텍 제국의 성공법, 인신공양의 제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기. 이 성공법과 18세기 러시아 제국의 성공법, 농노로 전락하지 않도록 조심하기. 이 방법도 서로 달랐다. 성공 문학의 보편적 내용은 특정 시대에서는 꽤 일관성이 있지만 사회가 변해서 새로운 시대에 들어설 때마다 급격한 변화를 거친다. 1775년의 소책자, 존경받는 부자로 사는 법, 큰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붙이는 글. 여기에는 그런 변곡점의 사례가 잘 포착되어 있다. 저자 존 투르슬러가 이 책을 집필한 시기는 영국이 봉건제 경제에서 상인 경제로 전환되는 막바지 단계였다. 그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면서 부와 지위를 차지할 기회가 더는 세습 귀족들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했다.
예전에만 해도 사람들은 영주의 신하나 하인으로 사는 삶에 만족했고 스스로를 낮추며 복종하고 충성하는 태도를 자부심으로 삼았다. 하지만 상거래와 부가 늘어나자 차츰 새로운 바람을 품으며 예전엔 감히 꿈도 못 꿀 사치였을 생활을 동경하게 됐다. 이 새 시대의 성공 법칙은 무엇이었을까? 트루슬러는 당시의 관점에선 비현실적이고 실행 불가능해 보였지만 결국 그 새로운 시대의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된 전략을 제시했다. 바로 독립이었다. 당시의 효과적인 관행이던 귀족 후원자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개인의 자율성이라는 전례 없는 파격적인 전략을 제시한 것이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이 태어난 시대는 20세기 초를 기점으로 삼아 정립된 시대다. 그 20세기 초부터 서구 사회는 공장 중심의 제조업 경제로 전환됐다. 그래서 흔히 산업 시대로 지칭되지만 표준화 시대라고 부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조립 라인과 대량 생산, 조직 위계, 의무 교육이 보편화되면서 소비자 상품, 일자리, 졸업장 등등 일상생활의 대다수 체계가 표준화됐다. 다른 모든 시대와 다를 바 없이 표준화 시대 역시 성공을 정의하는 고유의 개념이 생겨났다. 이제는 기관의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 부와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곧 성공으로 통했다. 이 새로운 성공 개념을 계기로 현대의 자기계발서가 탄생했다. 데일 카네기의 카네기 인간관계론, 나폴레온 힐의 열망을 생각하다, 노먼 빈센트 필의 적극적 사고방식 같이 오랜 세월이 흘러도 인기가 식을 줄 모르는 베스트셀러들이 이런 자기계발서에 해당한다. 높은 곳을 지향하는 이 세대의 생공 문학에서는 개개인이 조직에서 더 높은 서열로 올라가기 위해 유용한 습관과 기술을 강조했다. 힐은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더 좋은 방법은 현재 맡은 직무에서 뛰어난 능력을 펼쳐서 인사권자들의 눈에 들어 더 흡족한 중책의 자리로 승진하는 것이다. 표준화 시대는 자기계발과 주류 과학의 융합으로 일률적인 출세 비결이 생겨난 최초의 시대이기도 했다. 21세기에 접어들 무렵엔 뉴욕타임스 선정 베스트셀러들과 저명한 사회과학자들이 이런 표준 공식의 변형들을 극구 권장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수세대에 걸쳐 목적지를 의식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끝까지 버텨라 하는 메시지가 성공한 삶을 일구는 가장 확실한 전략으로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됐다. 이 조언은 논쟁의 여지가 전혀 없어 새겨듣지 않고 묵살하면 위험하고 미련한 짓이 될 것 같은 인식을 준다. 실제로 요즘 책들 중에는 이 표준 공식을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라도 되는 양 지켜 세우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그렇지 않다. 다크호스에서는 지금 우리가 사뭇 다른 성공 법칙이 요구되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는 중이라는 확신을 전제로 한다. 요새는 완전히 다르죠. 소위 말해서 만약에 돈이 성공의 척도라고 한다면 개인 방송을 하시면서 많은 돈을 버시는 분들이 많이 등장하셨잖아요. 이런 분들이야말로 다크호스이지 않을까요? 물론 이분들도 너무 많아져서 이제는 다크호스라는 좀 특별한 호칭을 붙여드리기에는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만의 방법, 본인이 계획한 대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성공을 거둔다면, 많은 부를 이룬다면 그분들에게는 당연히 다크호스라는 호칭을 붙여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개인화 시대의 도래. 현재는 넷플릭스나 아마존이 개인의 취향에 잘 맞을 만한 영화나 책을 섬뜩하도록 정확하게 추천하는 세상이다. 유튜브와 주문형 TV, 구글의 개인별 맞춤 검색 결과, 개인 맞춤형 뉴스 서비스,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일상화되어 있다.
이 전례 없는 신기술들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개인화다. 정신없이 쏟아지는 이런 개인화 기술은 그간 축적된 변화로 정점에 이르러 사회를 변동시키고 개인화 시대의 여명기에 들어서게 하고 있다. 건강관리 분야에서도 개개인에 맞추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의사들의 처방을 예로 들면 평균적으로 효과가 가장 높은 일반 치료제가 아니라 해당 환자별로 고유의 생리와 건강, DNA를 감안해서 가장 잘 들을 만한 암 치료제를 처방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영양사들이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권고하는 일일 권장량이나 세계 곳곳의 보건기구들에서 장려하는 갖가지 식단 피라미드 등의 획일적 식단이 아니라 개인별 신진대사와 건강 목적에 맞춘 개별적 식단을 추천하고 있다. 개인의 웰빙을 추적 관찰하려는 추세가 확산되면서 핏비트의 스마트워치, 23&me의 가정용 DNA 테스트 킷, 마이피트니스 8이나 삼성 헬스 등의 건강관리 앱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개인화 변화는 직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대규모의 고정적이고 위계적인 조직이 주축을 이루는 산업경제에서 프리랜서, 자영업자, 프리에이전트들이 주도하는 점차 다양하고 분권화되는 지식 서비스 경제로 전환 중이다. 앞으로는 한 회사에서 평생 일할 것이라는 생각은 접어야 한다. 오히려 대다수 사람들이 은퇴할 때까지 12번 이상 일자리를 옮기고 우리가 대다수 일터들의 수명보다 더 오래 살 것이다. 가장 엄격하게 표준화된 조직인 교육계조차 개인화로의 변화라는 산고를 치르고 있다. 최근 자선단체들이 각 학생별 욕구와 능력에 따라 변경 가능한 개인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일례로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첸 저커버그 이니셔티브는 전국 곳곳의 학교에서 개인 맞춤형 교육 기술이 실행되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들도 차츰 개인 맞춤형 학습을 수용 중이다. 2013년에 서던 뉴햄프셔 대학교는 대학 최초로 학년과 이수 시간을 폐지하고 100% 자기 진도 학습과 역량 기반으로 이루어진 학위 프로그램을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았다. 배우고 일하고 살아가는 방식에서 다각도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획기적 변화는 서로 무관해 보일지 모르나 모두 한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들이다. 이 변화는 떠오르는 개인화 시대에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의 개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개개인성을 중요시하는 개념이다. 자, 이 부분에서는 개개인성의 중요, 개개인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변화하고 있는 사회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셨네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는 이미 계속해서 함께 획일화된, 표준화된 그런 통상적인 그런 방법들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삶의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글을 통해서 읽고 나니까 그렇지, 실제로 그렇지 않지. 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쏙쏙 잘 찾아서 그것만 골라서 하면서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처럼 정말 다양한 어떤 취미생활 그리고 서비스들이 되는 상황에서 정말 입맛을 잘 입맛대로 잘 고려해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충분히 나에게 맞춰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엄마 아빠 빼고는. 왜 그런 거 하고 있니? 그거 하지 말고 책 봐라. 나가서 누구 좀 만나라. 엄마 아빠 빼고는 우리는 자극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고방식의 변화. 개개인성이 중요하다는 신념이 확산되면서 성공에 대한 사고방식도 바뀌고 있다. 2018년 비영리 싱크탱크 포퓰리스가
런츠 글로벌에 의뢰해 전국적 설문조사를 벌였다. 인구 통계적 표본 집단으로 선정된 약 3,00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 설문조사에서 참여자들에게 사회적 정의에 따른 성공의 요건을 물어본 결과 단연코 가장 많은 답변으로 부와 지위가 나왔다. 하지만 이런 식의 사회적 정의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거나 대체로 공감한다는 답변이 18%에 불과했고 40%는 사회적 관점에서 벗어난 인생관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대다수가 성공에 대한 개인적 정의에서는 행복과 성취감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성공에 대한 공적 견해와 사적 견해의 불일치가 가장 극명히 드러난 대목은 어떤 유형을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여기느냐는 질문에서였다. 사회적 정의에 따른 유형에서는 응답자의 74%가 힘있는 사람이라고 답한 반면 개인적 정의에 따른 유형에서는 91%가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우리 대다수는 남들 모두에게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부유하고 힘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은 개인적 충족감과 스스로의 결정에 따른 성취감을 성공 기준으로 여기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의 성공을 희망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성공의 달성 방법까지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화된 성공에 대한 요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과학적 연구는 미처 그런 요구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성공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여전히 표준화 시대에 고착되어 있다. 1세기가 다 되어가도록 연구자들은 획일적인 성공 개념에만 매달리며 직선적으로 여겨지는 다음의 의문을 고집스레 붙잡고 있다. 성공을 이루기 위한 최상의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 두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 우리 두 사람이 과학자로서 의기투합하게 된 계기는 개개인성이 중요하다는 공통된 신념이었다. 우리는 위대하고 번영하는 사회를 세우려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또 출신 배경이 어떻든 간에 모든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에 따라 우리는 모든 인간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삶을 살게 하는 최상의 방법은 개개인을 이해하고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가정하에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살짝 다른 질문을 제기하게 됐다. 당신이 성공을 이루기 위한 최상의 방법은 무엇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가 주목한 대상이 바로 다크호스였다. 규칙을 깬 사람들. 우리가 다크호스를 주제로 정한 이유는 학계 관례에 따라 성공 사례의 연구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다크호스가 그런 연구 대상으로 활용된 예도 없다. 실제로 여러 학술 문헌을 살펴봤지만 비전통적 성공 경로를 따랐던 대가들을 의미 있게 조사한 문헌이 정말 없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다크호스를 연구의 주제로 삼기로 결정한 이유는 사적인 것이었다. 우리 둘 다 우여곡절 많은 삶을 거치며 끊임없이 흐름을 거슬러 헤쳐온 사람들이었다. 토드는 17세에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10대 여자친구와 결혼해서 20세 생일이 되기도 전에 두 아이의 아빠가 됐다. 그 뒤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유타주의 시골을 돌며 철망 울타리를 팔았다. 오기는 4곳의 대학을 전전하며 5번이나 중퇴했고 정규직 일자리를 얻어도 진득하게 붙어있질 못하다가 나중에는 먹고 살기 위해 자동차 트렁크에 헌책을 싣고 다니며 파는 지경에까지 갔다. 우리 둘 다 표준화 시대에서 일탈의 전과 기록을 화려하게 남기며 오랜 기간 학교와 직장이라는 표준화된 기관들에 순응하기 위해 최대한 애썼지만 끝내 적응하지 못했다. 우리가 어렵사리 난관을 극복하고 전문가로서의 실력을 키우게 된 것은 순전히 뜻밖의 행운 덕분이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 사실만큼은 확실했다. 우리가 어렵게 일궈낸 성공은
게임의 규칙을 깨뜨린 결과였다. 우리가 게임의 규칙을 깬 것은 저항심이나 오만함에서 벌인 일이 아니라 그야말로 불가피한 일이었다. 표준 공식을 따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번번이 실패했다. 이런 개인적 깨달음 덕분에 다크호스들이 저마다의 우수성을 획득하는 방법을 파헤치는데 유용한 계기가 될 거라는 감이 들었다.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대가의 경지에 이르는 원칙들이 실제로 있다면 그 원칙을 찾을 최적의 탐색 대상은 시스템 밖에서 성공한 대가들의 삶일 것 같았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크호스 프로젝트에 착수하게 됐다. 우리는 우선 여러 분야에서 유별난 내력의 대가들과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 대상은 오페라 가수, 개조련사, 헤어 디자이너, 플로리스트, 외교관, 소믈리에, 목수, 인형극 공연가, 건축가, 시체 방부 처리사, 그랜드마스터급 체스 선수, 조산사 등 다양한 직업군에 걸쳐 있었다. 그 중엔 당연히 천문학자들과 맞춤 양제사들도 있었다. 인터뷰를 할 때는 인터뷰 상대에게 자기 개발이나 재능성에 대한 선입견을 강요하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그냥 귀 기울여 경청했다. 그 대가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우수성을 획득하기까지의 여정을 저마다의 표현으로 풀어내도록 가만히 들었다. 경청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그 대가들 중에는 학교에서 성적이 형편없었거나 아예 중퇴한 경우가 많았다. 우리와 인터뷰했던 애플의 임원은 엘리트 코스의 컴퓨터학과 대학원 과정을 중도에 그만뒀고 전무후무한 실력의 한 파일럿은 대학 문턱도 밟은 적이 없었다. 또 국제해양포유동물 조련단체의 단장이자 디즈니에서 최장기간 성우로 활동했던 인터뷰 상대는 어린 시절 집에서 타인에게 재택교육을 받았다. 그런가 하면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진로를 바꿔 전혀 다른 분야로 뛰어든 다크호스들도 있었다. 어떤 남자는 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에 호칸의 북부 지방으로 트레킹을 떠났다가 외래 균류 전문가가 되어 돌아왔고, 어떤 건설회사 임원은 옥스퍼드 대학교 역사상 대학교원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서는 900년 만에 처음으로 부총장이 됐다. 아이비리그 대학원에서 인지언어학을 전공했다가 중도의 학업을 접고 세계적인 포커 귀재로 변신한 여성도 있었다. 우리가 인터뷰를 나눈 모든 다크호스들은 그 본질상 이례적인 경로를 따라 우수성을 획득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꼭 풀고 싶은 궁금증이 있었다. 제니와 앨런을 비롯해서 틀을 깬 이 대가들에게 그 외의 또 다른 공통점은 없을까? 희박한 가능성을 뚫고 대가의 경지에 도달한 방법에 어떤 본질적 공통점이 있진 않을까? 본질적 공통점. 우리도 처음에 그랬듯이 당신 역시 다크호스들에게는 시스템에 저항하려는 충동 등의 공통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기 쉽다. 다크호스들은 대부분 리처드 브랜슨처럼, 리처드 브랜슨은 버진그룹의 창업자입니다. 난독증 때문에 제대로 된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셨고 재무제표조차 잘 읽지 못하셨지만 창조 경영의 아이콘으로, 그리고 미국의 다국적 경영 컨설팅 기업에서 50대 경영 구루로 선정이 되셨고요. 지구를 구할 영웅으로 불릴 만큼 존경받는 기업가라고 옴기님께서 알려주시네요. 리처드 브랜슨처럼 남들보다 대범한 성격을 가진 괴짜일지 모른다고, 아니면 두각을 떨쳐 세상이 틀렸음을 증명하려는 뜨거운 야심이 넘치는 반항아들일 거라고.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사실 다크호스들의 성격은 무작위 표본 집단에서 을에 발견되는 경향과 다를 바 없이 다양하고 종잡기 어렵다. 사람에 따라 대범하고 저돌적인 성격도 있고 소심하고 공손한 성격도 있다. 어떤 사람은 분열 조장을 즐기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화해적 태도를 선호한다. 다크호스만의 고유한 성격도 없다. 특별한 동기나 사회적, 경제적 배경은 물론
공부 및 연습 방법도 제각기 다르다. 하지만 다크호스들을 하나로 묶는 공통점이 분명 있기는 하다. 그것도 알아채지 못하는 게 힘들 정도로 뻔히 드러나는 공통점이다. 다크호스들은 공통적으로 충족감을 느끼며 산다는 것이다. 아, 참 이거 대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개개인별로 전부 다 본인만의 방법 그리고 어떤 해결책 이런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 건데 우리는 대부분 남들이 했던 것을 그대로 벤치마킹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따라해 보면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결국 다크호스들 그러니까 본인들만의 방법으로 남들이 하지 않은 것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런 어떤 공통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그런 공통점이 없었다. 성공의 방법에 대한 똑같은 어떤 모습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굳이 있다면 충족감을 느끼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삶에 만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행복을 느끼는 것. 그게 공통점이라고 해요. 아, 네. 제가 어디선가 들은 얘기인데 그때 아마 그 연예인 하하 형님 계시잖아요. 그 형님이 누군가한테 해줬던 얘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유튜버를 할 거면 네가 좋아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일로 느껴지는 순간 꾸준하게 할 수가 없다. 뭐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해요. 갑자기 딱 그 얘기가 떠올랐어요. 내가 좋아서 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성공으로 나를 이끌어 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운이 좋으면요. 네, 아니면 사업성이 있었다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자, 우연이 아닌 선택. 다크호스 프로젝트를 처음 착수했을 때만 해도 우리는 충족감이 공통점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다크호스들이 우수한 경지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특별하고도 색다른 공부법과 학습 비결, 연습 방법을 발견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 두 사람은 그간의 훈련으로 정량하기 힘든 모호한 변수에는 거부감이 있었고 개인별 충족감은 확실히 막연해 보이는 변수였다. 하지만 우리는 훈련을 통해 증거를 무시해선 안 된다고 배웠다. 그 증거가 우리 예상과 아무리 크게 어긋나더라도 무시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상당수 다크호스들은 드러내놓고 직접 충족감을 언급했다. 그런가 하면 강한 목표의식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이들도 있었고 자신의 활동에 대한 열이나 자신의 성취에 대한 자부심을 이야기한 이들도 있었다. 몇몇 사람은 진정성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했다. 또 다른 여러 명의 다크호스는 이 일이 자신의 천직이라고 자처했고 어떤 한 명은 조용조용하고 경건한 어조로 꿈꾸는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표현 방식은 각기 달랐지만 우리가 대화를 나눠본 다크호스들은 모두 현재의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끼면서 자신이 하는 일에 깊이 몰입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 다크호스들은 의미 있고 보람찬 삶을 살고 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들 역시 아이들을 재우랴 자동차 할부금을 내랴 이런저런 일상사에 시달렸고 자신의 분야에서 더 높은 성취를 이루고 싶은 갈망도 똑같이 있었지만 대체로 아침마다 활기차게 일어나 일하러 나가고 밤에는 삶의 충족감을 느끼며 잠이 드는 편이었다. 우리는 이런 특징을 발견하고 나서 무엇보다 중요한 깨달음에 눈뜨게 됐다. 더 깊이 파헤쳐보니 다크호스들의 이런 충족감은 그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선택이었다. 그리고 충족감을 추구하려는 이 지극히 중요한 선택이 바로 다크호스들의 궁극적 특징이다. 정반대의 진실. 사실 다크호스들이 이처럼 충족감을 우선시했던 선택은 충족감을 얻는 과정에 대한 일반적 사고방식과는 극명히 대비된다. 우리는 흔히 직업에서 대가의 경지에 이르면 그 결과로서 행복을 얻는다는 식으로 생각한다. 충족감은 우수한 경지에 이른 뒤에야 찾아오는 보상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이 부분은 밑줄을 좀 치겠습니다. 네네네. 이 부분은 밑줄을 좀 쳐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경지에 이르면 그 결과로서 행복을 얻는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충족감, 다크호스들이 항상 강조했던 이 충족감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행복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배철현 교수님이셨나요? 제가 소개해드렸던 책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책 시리즈인데, 잠시만요. 좀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배철현 교수님 책이 있습니다. 시면, 그리고 수련, 승화, 정적, 이 4가지 시리즈가 있는데, 여기에서 배철현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는 과정 속에서 행복할 줄 안다. 네. 그게 되게 좋은 말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면서 저도 살고 있는데, 결과만을 보면서 살면 그것들을 행복을 느낄 기회가 좀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결과를 보기 위해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에는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행복을 느끼게 된다면 거의 매일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크호스들이 느꼈던 그 충족감이라는 것을 항상 가까이에 두고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충족감은 우수한 경지에 이른 뒤에야 찾아오는 보상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직업에서 우수한 경지에 이르고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2사람의 지인 중에는 법인 고문 변호사로 일하며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입만 열면 불만을 쏟아내는 친구가 있다. 그녀는 하루하루 따분하기만 한 그 생활에서 해방되고 싶다고 투덜대며 다른 진로를 선택할 걸 그랬다고 투덜대기 일수다. 개원에서 돈을 쓸어 담는 의사 친구도 있는데, 그 역시 항상 일을 따분해하며 여행과 취미 생활에서 위안을 찾고 있다. 우수성이 충족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놀랄 일도 아니다. 어쨌든 표준 공식에서는 여정의 어디에서도 충족감이 등장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표준 공식이란 우리가 표준적으로 받는 교육과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난 의사가 되기 위해서, 난 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이것이 표준 공식이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표준 공식을 열렬히 지켜 세우는 기관들과 학자들의 말대로 목적지를 의식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끝까지 버티는 여정을 따를 경우, 일단 목적지에 이르러야 충족감이 부여된다. 여기서 정리해 주시네요. 표준 공식을 해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표준 공식을 따라가면 내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이미 목표가 세워졌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행복감을 그것을 하면서 느끼려면 결국엔 결과를 봐야 된다는 건데, 결과를 보기가 쉽지가 않죠. 100명이 출발하면 100명이 다 그 결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 학위를 취득하고 좋은 일자리를 얻으면 그제야 어떻게든 그 결과로 행복이 뒤따른다는 이야기다. 표준화 시대는 우수성을 얻기 위해 힘쓰면 충족감이 뒤따라온다는 식의 좌우명을 강요해왔고, 이 좌우명은 수세대에 걸쳐 우리에게 각인됐다. 하지만 개인화 시대가 부상하면서 우리는 그런 약속이 얼마나 공헌한지 각성하고 마침내 그 좌우명을 일제히 버리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다크호스들은 삶을 통해 표준화 시대의 좌우명을 뒤집는 정반대의 진실을 몸소 보여주면서 이런 시대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니와 앨런, 다크호스 프로젝트에서 만난 다른 대가들이 시사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들이 우수성을 추구하면서 그 결과로 충족감을 얻게 됐다는 점이 아니다. 충족감을 추구하면서 그 결과로 우수한 경지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여기까지만 읽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남았는데, 조금 더 남았는데 제 생각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읽어드려도 충분할 것 같아요. 마지막 딱 문장에서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우수성을 추구하면서 그 결과로 충족감을 얻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충족감을 추구하면서 그 결과로 우수한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 다음에도 정말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요. 일단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리면서 내용을 조금 정리해보자면, 결국 우리가 이 사회에서 표준화된 어떤 방법으로 계속해서 교육받았던 것들은 실제적으로 성공에 이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좋아서 나의 기분을 위해서, 내 충족감을 위해서, 물론 내 충족감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나 희생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내 충족감을 위해서 뭔가를 하다 보면 내가 그 분야에서 우수한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크호스로 불릴 수 있을 만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사회적 지위나 돈을 벌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책에서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의 책 다크호스였습니다. 토드 로즈 작가님은 제가 평균의 종말을 통해서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 평균의 종말 역시 개개인성을 말씀해 주시는 책이었는데, 이 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편화된 것이 아니라 개개인성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개개인성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바로 다크호스들이니까요. 개개인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이미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이미 그걸 누리고 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인정을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누군가 표준화된 것들을 얘기했을 때 그거를 좀 이렇게 좋게 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건 이제 구시대적인 방법이다 라는 것. 다만 나의 개개인성을 존중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개개인성도 당연히 존중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남에게 패기치는 일은 하면 안 되겠죠. 오늘의 책 다크호스는 여기까지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저도 막 읽으면서 너무너무 신이 났는데, 아마 이 파일을 들으시는 분들은 처음 부분과 뒷부분이 좀 다를 겁니다. 제 컨디션에 너무 극명한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 중간에 읽다가 제가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다시 이어서 읽게 됐거든요. 그 부분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책으로 재미있고 또 유익한 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